오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리인 시작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 바로 들어볼까요? 고위험 임신이 늘면서 건강한 출산에 대한 그런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출산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 그 책임을 산모에게 돌리는 경향 때문에 유산 후 관리에 소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유산의 원인과 유산 후 관리법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방법까지 이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유산은 원인도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산모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유산의 아픔을 딛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산모의 죄책감을 떨쳐내고 관리를 잘해서 다음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항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산의 정확한 정의부터 좀 보고 가죠. 유산은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크게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 구분됩니다. 자연유산은 태아, 임신 초기 환경 등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태아가 자궁 밖으로 배출되는 것을 말하고 인공유산은 임신을 유지할 경우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어서 인위적으로 임신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는 자연유산과 인공적으로 유산을 시키는 인공유산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자연유산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예, 조금준 고려대 구로병원 산부인과 교수에 따르면 자연유산 비율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전체 자연유산 발생 건수는 2016년 1만 6,117건에서 매년 감소해서 2020년 1만 2,327건으로 줄었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 임신의 증가 등을 이제 좀 고려했을 때 분만 건수에서 자연유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결과 같은 기간 3.84%에서 4.32%로 늘었다는 것입니다. 조 교수는 숫자로만 보면 유산율이 줄어들었지만 분모가 없기 때문에 인구 동향을 고려해야 한다. 출산율 자체는 줄었고 40대 임신 건수가 늘었다.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유산 위험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자연유산 발생 건수가 확실히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출산율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고령 임신이 증가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자연유산이 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고령 임신이 아무래도 이 유산의 주요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내 여성의 결혼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평균 초산 연령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의학 발전과 의학 정보의 확산으로 임신 준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만 35세 이상이라면 여러 임신 관련 질병 발생 위험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만 35세 이상이 고령 임신부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러면 고령 임산부는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령 임산부는 태아 발육 지연, 다태아, 태아 염색체 이상, 전치태반, 태반 조기 박리 등의 발생 위험이 큽니다. 특히 임신성 고혈압과 임신성 당뇨, 탁발성 조기 진통 등의 질환은 임산부의 나이 증가와 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이제 임산부의 건강뿐만 아니라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고령인데 초산인 경우나 임신 전부터 이제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던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령 임신이 이렇게 태아 발달이라든지 임신 어떤 상태에 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잘 관리하고 준비만 잘 한다면 충분히 산모와 태아 모두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잘 알아야 또 대비를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산의 원인에 대해서 좀 종류별로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자연 유산은 임신 초기에 일어나죠. 자연유산의 80% 이상은 임신 12주 이전에
이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염색체 이상의 원인인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염색체 이상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아 자체의 문제로 인한 유산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자연 유산의 종류가 또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유산은 상황에 따라, 과정에 따라 절방 유산,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완전 유산, 계류 유산 등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특히 유산기가 있다고 할 때를 이제 말하는 게 절방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임신 20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질 분비물 또는 출혈이 이제 동반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약 20에서 25%의 임신부에서 임신 20주 이전에 출혈을 경험하며 이 중 약 절반 이상은 자연유산으로 진행되고요. 출혈과 함께 하복통이 발생할 경우 유산될 위험이 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꼭 출혈이 있다고 해서 절방 유산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예, 조금준 산부인과 교수는 확인된 임신의 15에서 20% 이상에서 자연유산 위험이 증가하고 이후 조산, 저체중아의 이제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다만 출혈의 원인이 유산기 때문인 것인지 성교 후 출혈인 것인지 용종 등의 다른 원인 때문인 것인지 감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출혈 있다고 나 유산된 거 아니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출혈이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절방 유산을 막으려면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할까요? 이게 충분히 쉬면 괜찮아질까요? 조금준 교수는 절박 유산 시 안정을 취하는 것이 경과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게스테론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안정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절방 유산에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자궁이 열리기 시작하면 유산이 불가피합니다. 이 시기를 불가피 유산이라고 하는데 산모가 유산 위험을 낮추기 위해 활동량을 크게 줄이더라도 유산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조금준 교수의 설명입니다. 조 교수는 질경 검사에서 액체가 차오르는 경우를 불가피 유산으로 정의한다. 자궁경부가 개대된 상태에서 태막이 파열된 경우 유산은 거의 불가피하다면서 스스로 유산되는 경우가 많고 유산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이제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데 이렇게 가면 유산은 불가피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나 좀 그래도 노력을 해보자면 이 상황에서 절대적인 어떤 안정을 취한다면 좀 개선의 여지는 있을까요? 조금준 교수는 이 시기에 산모에게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하는 것은 유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산모들이 이제 자신이 무리해서 움직여서 일을 해서라면 이제 자책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움직였다고 해서 유산될 게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절대 산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유산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선 상황이 지나가면 이제는 어떻게 또 진행이 됩니까? 앞선 상황이 지나면 임신 산모리 이제 완전히 배출된지에 따라서 완전 유산과 불완전 유산으로 이제 구분됩니다. 완전 유산은 태반이 완전히 떨어지고 임신 산물이 함께 배출된 경우를 말합니다. 초음파에서는 얇은 내막과 아기 주머니가 보이지 않는데요. 만약 자궁 내에 태와 태반이 이제 일부 남아 있으면 불완전 유산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자궁경부 내부가 열린 채로 남아 있거나 개대된 자궁경부를 통해 출혈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소파술, 약물요법 등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계류 유산이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흔히 발생한다는 계류 유산은 어떤 상황입니까? 계류 유산은 자궁경부가 닫혀 있는 상태로 수일에서 수주 동안 사망한 임신 산물이 자궁 내에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금준 교수는 계류 유산인 경우 약 3주가 지나더라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유산임을 인지하지 못한다. 매일 초음파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시간이 지나서 복통이 발생하거나 내원의 검진을 받았을 때 혹은 유산 증상이 이제 나타났을 때 알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태아나 어떤 태반 등이 자궁에 남아 있으면 계류 유산이고 이런 것들이 모두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완전 유산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계류 유산일지라도 완전 유산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산모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도?
계류 유산이라고 하더라도 완전 유산이 진행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가 이제 자궁에 남아 있으면 유산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해 산모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폐혈성 유산이라고도 하는데 심각한 과다출혈, 폐혈성 쇼크, 급성 신부전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류 유산 당시에 의료진의 처치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 약물, 소파술 등으로 인한 합병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주스, 의료진의 술기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주에서 11주 이내에는 약물로 인공유산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이 되면 소파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의료진이 시술을 잘못할 경우에는 자궁 천공, 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진행되는 유산을 아무리 산모라고 해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설사 막을 수 있다고 해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고 방법 또한 많지 않아 보이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산이 진행됐을 때 산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준 교수는 일단 염색체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유산을 피하기는 어렵다. 특히 본인과 배우자가 고령이면 이 염색체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도 한 두세 번 정도 연속 이제 유산을 한 경우에 이 습관성 유산 때에는 약물요법 등으로 좀 막을 수 있다. 혈액 응고장애 등 이런 습관성 유산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치료 가능한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임신 초기 출혈이나 복통이 발생하면 지나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사실 자책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잘못되면 나 때문인 것 같아 라고 산모가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 조금준 교수는 유산은 산모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산모의 잘잘못과 관련됐다고 연관시켜서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산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 화학적 유산을 경험한다. 초음파상으로 아기짐이 보이기 전에 사라지는 경우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를 거치고 건강하게 임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산모의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아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이런 노력은 필요합니다. 다음 임신을 위해서 건강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자세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예, 조금준 교수는 유산 후 관리를 통해 다음 임신을 기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임신은 임신 전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며 유산도 몸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 상태를 돌아보고 비만이나 음주, 흡연, 감염 등 유산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요인들을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때 가족들의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임신 전 철저한 관리가 필수겠죠.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고령인데 초산인 경우 혹은 당뇨나 고혈압, 비만, 임신 전부터 이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관리 그리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령의 임산부라면 이게 어떤 점을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해야 하는지 그것도 좀 짚어볼까요? 임신 전부터 고혈압 약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태아에게 안전한 약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고혈압 약제 중 일부는 임신 중 양수 감소증을 초래해서 태아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요. 임신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약제에 노출됐다면 임신 초기에 다른 약제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또 임신 계획이 있다면 임신 전에 태아에게 안전한 고혈압 약제로 바꾸는 것이 권장되고요. 고지혈증 약물을 복용 중인 여성은 임신 전 또는 임신이 확인됐을 때라도 고지혈증 약 복용을 중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뇨 역시도 이 고령의 임산부에게 굉장히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임신성 당뇨 환자 수도 크게 늘었다고요. 최근 이 고령 임신성 당뇨 환자 수가 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10년에는 8,948명이었던 환자 수가 2019년에는 2938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임신성 당뇨는 2배 이상 늘어난 인슐린 요구량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발병합니다.
고령의 임산부의 경우 노화로 인한 내분비 기능 저하로 발병 위험도가 더욱 높습니다. 근데 이런 임신성 당뇨가 임산부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태아에게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어떤 영향을 주나요? 예, 그 임신성 당뇨는 분만 4주에서 8주 전 태아의 원인 불명 사망, 거대화 출산, 태아 저혈당 등 뭐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또 임신성 당뇨가 있었던 임산부의 경우 출산 후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와도 20년 안에 다시 이제 당뇨가 생길 확률이 50%에 달하고요. 다음 임신에서 임신성 당뇨가 재발할 확률도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당뇨가 출산 전에 이 태아 기형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 재임신을 할 경우에도 재발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임신성 당뇨만 이렇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임신성 고혈압 역시 이게 산모 태아 모두에게 위협이라고요? 예, 임신성 고혈압, 이 자간전증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임신 전 정상 혈압이었던 산모가 임신 20주 이후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입니다. 임신성 고혈압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두통이나 시야 장애 등을 이제 유발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산모는 경련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이제 산모와 태아의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상의해서 세심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태아의 기형이라든지 유산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하는데요. 자, 임신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태아 기형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철저한 혈당 조절입니다. 그 혈당과 혈색소가 이제 높을수록 태아 기형 발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슐린 등을 이용해서 혈당을 조절해야 합니다. 인슐린은 임신 기간 중에도 태아에게 안전한 약제로 꼽히고요. 엽산 복용도 중요한데요. 비만, 당뇨병, 과거 임신 시 신경과 결손증 또한 태아 기형 과거력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신 전부터 고용량의 엽산 복용이 권장됩니다. 당뇨병이 있는 고령 여성도 철저한 혈당 관리와 엽산 복용으로 태아 기형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기저 질환 자체도 문제지만 그로 인해서 복용하게 되는 약 때문이라도 더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기저 질환이 없는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임신을 했을 때는 약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약 복용 시 주의할 사항 어떻게 됩니까? 예, 임신 중 약 복용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해열 진통제는 임신 중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안전하겠지만 임신 후반부에는 태아 심혈관계 이상을 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사실을 안 이후 약물이 태아에게 안 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에 의사의 지시 없이 환자 임의대로 약물 복용을 중단할 경우 태아뿐 아니라 이 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증상이 굉장히 심할 경우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꼭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임신 중에 흔히 겪는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입덧이 있는데 입덧이 심할 경우에도 뭐 약물 복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품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배포한 슬기로운 인부생활 리플릿에 따르면요. 입덧이 있으면 식사 시 적은 양의 음식물을 자주 먹고 생강이 함유된 식품이나 생강차를 조금씩 섭취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입덧이 심한 경우 의학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에 독시라민, 피리독신 등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심하면 약물을 복용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면 입덧 말고 뭐 두통이라든지 허리 통증도 사실은 임산부들이 좀 흔하게 호소하는 그런 증상인데 그럴 경우에도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까? 허리 통증이 있을 경우 바닥에 등을 대고 똑바로 눕지 않도록 하고 왼쪽 옆으로 누워서 자면 이제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두통이 있으면 어깨를 마사지해 주거나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이제 감싸주는 것이 좋고요. 두통이나 허리 통증에는 의학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속쓰림 그리고 뭐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면 취침 2-3시간 전부터 음식 섭취를 피하고 베개를 좀 높게 베는 것이 좋습니다. 또 초콜릿이나 양파, 뭐 페퍼민트, 지방이 많은 음식은 좀 피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임신한 여성분이라면 이렇게 의약품만 주의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보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주의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먹는 거 조심하게 되죠. 자, 평소 먹는 것 역시 식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임신 중에는 잘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나친 몸무게 증가는 이제 피해야 합니다. 임신 중에는 기초 신체 대사 활동이 늘어나고 태아의 성장과 발달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와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식욕도 왕성해지는데 과도한 체중 증가는 고혈압, 임신성 당뇨, 출산 후 비만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아이가 원하니까 라는 생각에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식사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임신 중이라고 해서 너무 몸무게가 늘어도 그게 임산부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한데 횟수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좋습니까? 조금준 교수는 이 식욕이 당길 때마다 먹기보다는 하루 4번 내지 5번 정도로 나누어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제 조언했습니다.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임신 기간 중 체중 증가는 평균 12.5kg 정도로 임신 8주부터 20주까지는 일주당 평균 0.32kg이 20주부터 출산까지는 일주당 평균 0.45kg의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게 이 조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해서 따로 뭐 영양 보충제를 뭐 복용할 필요는 없을까요? 임신 중에는 평소보다 단백질은 30%, 엽산은 100%, 칼슘과 인, 철분은 각각 50% 이상을 더 필요로 하지만 일반적인 식사로도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분을 제외한 영양 보충제를 따로 이제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다태아 임신, 입덧이 심한 경우, 식이장애가 있는 경우, 이렇게 영양 결핍 위험이 있는 경우는 비타민, 무기질, 보충제를 이제 좀 먹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신 중에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좋은지 식사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먹는 것만큼 임신할 때 너무 또 활동을 안 하면 곤란합니다. 네, 적당히 활동을 해야 아이도 잘 출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강하게 태아와 산모가 출산을 끝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까지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임신을 했다고 해서 가만히 이제 있기보다는 자주 움직여서 체중을 좀 관리해야 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던 임신부는 일주일에 한 2-3회 정도만 하되 이제 한 번에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의 강도는 본인이 이제 약간 힘들다고 느끼기 바로 전 단계가 좋습니다. 조금준 교수는 체중 급증을 이제 방치할 경우 고혈압, 부종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출산 후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 기능이 저하되기 쉬운 임산부의 근육과 관절, 인대 등을 적절히 자극해서 순산을 돕는다. 임신 중 운동은 유산 위험성이 적어지는 임신 12주 이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산부는 심박수가 1분에 이제 150을 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운동을 해야 하고요. 무릎 관절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조깅이나 과격한 운동은 피하고 천천히 걷기, 수영, 체조 등이 좋습니다. 네, 이게요 아무리 건강한 젊은 여성이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보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 걷는 것 하나 조심 또 조심을 하는데 하물며 요즘에는 평균 초산 연령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을 준비하거나 혹은 임신 중인 여성 모두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미리 본인의 기저질환 체크하셔서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소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